이번 달도 랜선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저는 경기 5본부 이현정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의 온라인 학습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이 20%고 심각한 60%여가지고 총 80%가 심각하다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학습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벌어진 이유가 학생 교사 간의 피드백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그래도 선생님 뭔가를 나한테 알려주고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학교에 못 가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온라인에서 온클래스 쏟아지는 것들을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우리 아이가 능력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서 그래도 기기를 잘 쓰던 아이들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처음에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상호작용으로 공부를 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그 온라인 학습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관리가 불가능해서 라는 또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아이의 생활 습관은 규칙적이지 아는지 규칙적인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2020 수능 6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중하위권 학생은 확 줄고 하위권이 급증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교사생활 15년 만에 이렇게 하위권이 이렇게 확 는 거는 그래서 실종됐어. 학력간 중간 계층이 실종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는 여기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굉장히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교육이 양극화된 게 이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예거든요. 특강반이 있어서 이 아이들은 호텔에서 3주에 190만 원씩 하는 수업료를 내면서 그리고 그룹당 10명씩 24시간들의 학습 생활과 자습까지 관리해주는 사람이 상주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호텔에서 국영 수업 과외를 받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집에서 EBS만 틀어놓고 뭐만 해요?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호텔에서 국영수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면은 EBS 틀어놓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집콕 학습 습관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에서 먼저 제가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집에서 24시간 있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하고 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공부방에 대해서 좀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공부방의 조건에서 보면은 공부방은 벽지는 좀 차분한 분위기의 미색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하늘색 계통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알록달록하고 만화 캐릭터 영유아 때, 유아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금세 좀 실증나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유아나 초등생 정도 되면은 조금 공부방의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책상은 벽면을 향해서 배치를 하되 출입문을 등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입문을 등지면은 누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출입문을 등지지 않게 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책상이 너무 좁으면 아이들 사고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책상은 좀 넓은 책상으로 아이가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의자는 높낮이가 조절이 되고 등받이가 좀 편안한 의자가 하시는 게 좋은데 절대 안 되는 게 바퀴 달린 의자나 회전 의자는 상가를 해주세요. 침대는 공부방의 필수 품목이 아니에요. 방하실 때 침대 먼저 놓지 마시고 침대는 있어도 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 때. 왜냐하면 침대를 보면 눕고 싶거든요. 침대를 보면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공부방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명은 좀 충분히 밝아야 돼요. 조명이 약하면 좀 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력 거부를 위해 스탠드를 꼭 켜시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스탠드는 왼쪽에 좀 놓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컴퓨터는 공부방에 들여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가능하면 책상에 앉아서는 공부를 하고 컴퓨터 할 때나 온라인 클래스 할 때 같은 경우는 거실에 좀 나와서 하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컴퓨터가 집안에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다가 뭔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고 싶은. 근데 요즘 온라인 클래스라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 아이들이 그냥 24시간 거의 한 7, 8시간 이상을 컴퓨터에 앉아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중간 거실이나 중앙에 좀 공용 공간에 나와서 아이가 컴퓨터를 하고 공부할 때는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해주시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이가 컴퓨터를 쓰는 그런 부분들의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거를 엄마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방은 한 섭씨 20도 정도에 조금 추운 듯 해야 좀 집중하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방을 한번 공부방을 꾸며주시거나 만들어주시거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사실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집중력 있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저희는 공부방을 만들어줄 환경이 안 돼요 라고 한다고 하면 거실에 한켠에 공부할 수 있는 얘가 집중해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야 테이블이면 큰 테이블이면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야 라고 그곳을 정해 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방도 이렇게 다 꾸며놨겠다. 너도 이렇게 공부방도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해줬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학습 습관이 안 잡히니?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좋은 생활 습관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첫 번째는 경계를 정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방을 만들어줘라. 공부방에는 공부할 수 있는 거 위에는 좀 다른 거는 배제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는데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고 여기는 밥을 먹는 곳이고 여기는 책을 보는 곳이고 이렇게 공간과 장소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밥 먹을 때는 꼭 식탁에서 먹게 했고요. 공부를 할 때나 책을 볼 때는 공부상에서 하게 했어요. 유아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을 정해야 돼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엄마 아빠 재택근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일을 하는 시간이야 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난 일을 하는 시간이고 그 이후에 몇 분은 쉬는 시간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하는 것처럼 학교에 정확히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규칙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집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정해놔야 아이들끼리 공부할 때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어서 사실은 공부를 이렇게 셋이 앉혀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서로 물어보고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면 서로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규칙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말을 걸지 않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아이들한테는 이럴 땐 해도 될 때랑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규칙을 엄마가 정확히 좀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이땐 뭘 해야 되고 이땐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시간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계획표.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집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몇 시에 일어나자?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은 몇 시까지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이렇게 계획이나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엄마 혼자 만들면 안 돼요. 아이하고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너는 책은 언제 읽는 게 좋아? 아침에 읽는 게 좋아? 저녁에 읽는 게 좋아? 그리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게 책이 좋아. 그럼 몇 분 정도 읽을까? 얼마나 읽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계획표를 만들 때 유아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일 계획표로 만들어서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간단하게 오전 오후에 할 일만 좀 정해주시는 게 좋고 초등아이들부터는 이제부터 온라인 클래스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학교 학습 몇 교시 몇 교시 몇 교시에 대한 걸 정하고 오후엔 끝나고 났으니까 휴식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래서 계획표를 만들 땐 아이하고 같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꼭 휴식 시간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쉴 수 있구나. 이거 쉴 때는 뭐 하지? 라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을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래서 휴식 시간을 꼭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계획표를 만들어서 지키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하는 일상생활 루틴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습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할 때 엄마들이 주의해야 될 게 계획표를 짜면 다음날 너 엄마하고 8시 일어나기로 했잖아. 너 왜 안 일어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표를 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기계가 아니에요. 입력한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계획대로 잘 살지 않았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는 없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계획표를 같이 짜주고 루틴이 될 때까지 옆에서 잘할 수 있어.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네? 오늘은 어제 좀 피곤해서 좀 늦게 잤어? 그러면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자 라고 하고 저는 아이를 깨울 때 8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8시에 어디 가야 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 30분 전부터 10분 전부터 자, 너 9시에 접속해야 되는데 지금 8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안 일어나서 너 30분 동안 준비하면 힘들 텐데? 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10분 후에 너 어제 많이 피곤했어? 20분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시간 체크를 해줘서 정말 10분 남았을 때 그냥 눈곱 떼고 들어가자 약간 이렇게 좀 해줄 정도로 아이한테 그런 걸 해주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스스로 8시 반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8시 반에 일어나는 아이들은 그 시간이 당겨져서 8시에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9시에 온라인 클래스 접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는 없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좀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의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부모의 응원, 지지, 믿음, 신뢰가 필요합니다. 잘할 수 있어. 너는 엄마는 너를 잘할 거라고 믿어. 라고 그것만 아이가 알게 되면 엄마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온라인 게임이나 뭔가 하려다가도 엄마가 나를 이거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믿고 있으니까 다시 와서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는 아이로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어머니들이 응원, 지지, 믿음, 신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그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도 학습 습관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하는지 엄마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교과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어예요. 왜냐하면 2학기에 지금 아이들 학습 격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시험을 본 아이들만 그게 점수로 드러나지 시험을 보지 않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격차를 잡기 위해서 첫 번째 국어를 잡으세요. 언어는 도구 과목이에요. 국어로 수학을 하고 국어로 사회를 하고 국어로 과학을 해요. 국어가 뭐기 때문에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야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도구 과목이고 이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쉽고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시기 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다. 어머니들은 국어 학습을 조금 잡아주시고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닌데 국어는 뭘로 해요? 쉽고 재미있는 책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교과 1학년 제가 교과서 저 사진 찍어서 다 이렇게 캡처 해놨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가 책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1학년 2학기 첫 번째 페이지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라고 나와요. 자기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누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책 읽은 경험을 말해야 돼. 책 읽은 경험을 말해야 되는데 유아 시기 때 재미있게 읽거나 즐겁게 읽은 책이 없는 아이들 결국은 나는 어떤 책 말하지? 나는 좋아하는 책이 없는데 나는 많이 읽은 책이 없는데 여러 번 책을 읽어서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스토리를 아는 책이 없다라고 하면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뭐가 있냐면 주인공 이름 말하기 놀이를 해봐요. 홍보한 얼굴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가 있지? 좀 전에 박씨 나오는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홍보하늘부에 주인공이 누가 나오는지 해서 주인공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읽지 않은 애는 그 주인공이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그 책을 안 읽어서 모르는데 하면서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요즘은 그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인물에 어울리게 말과 행동하기에서 인물에 어울리게 말을 해봐야 돼. 근데 이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몰라. 어떡할 거예요? 이 인물이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동화지? 이게 무슨 동화지? 이게 무슨 동화지?
뭔지 몰라요. 어떤 동화예요? 이건 무슨 동화일까요? 선녀와 나무꾼. 이거는 흥부와 놀부. 이거는 콩순이 팥죽이. 백설공주. 미운오리 새끼. 이렇게 툭툭툭 그림만 봐도 이미지만 봐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인물이 어떤 인물에 그냥 아저씨야. 여기는 나무꾼 아저씨. 여기는 어떤 아이 두꺼비야. 요 정도는 왕비 정도는 알 수 있겠다. 이건 그냥 오리야. 이렇게 성격과 그거를 행동을 말하려면 그 책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아시기 때 뭐를 아까 막 쉽고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 거예요. 교과서를 제가 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교과서는 제가 그대로 여기 보시면 요거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이 책. 요거. 여기에서 나오는 요 단원이 요거. 이대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단원에 나오는 거. 아이들하고. 수업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책? 이런 책. 선녀와 나무꾼, 흥부놀부, 콩중이 팥죽이, 못생긴 아기오리, 백설공주. 이 책을 읽으셔야 교과서에서 그 한 페이지 단원에 나오는 주인공의 인물의 행동이나 그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학년 2학기 국어 가학 교과서인데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면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기가 나와요. 아이고. 근데 우리 시는 언제부터 읽어야 될까요? 시는 학교 가서 읽어야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유아시기 때 읽어야 될까요? 시는 동시라고 해서 태교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책을 읽어요. 그래서 영유아 때부터 이렇게 토닥토닥 아기장 동시라고 해가지고 영유아 책에 저희 오브레인에 동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영유아 때부터 시를 읽은 아이. 그 다음에 유치원 인기 동시라고 해서 웅진 주니어에 이북으로 들어가는 이런 책들도 있고 유아시기 때 읽은 시가 나온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초등시기 때는 고가 어휘학자인데 말가라면 나비잠이라는 시가 나와요. 그리고 고등 시기, 고학년 시기 때는 이렇게 세 개의 시 작은 것들을 해가지고 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배울 때는 아이들이 영유아 때부터 다양하게 시를 접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동시를 쓰거나 아웃풋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자기의 생각을 되게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나온 게 시잖아요. 그냥 글을 쓰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걸 시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영유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동시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아이들을 접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는 간직하고 싶은 노래에서 겪은 일이나 노래나 시로 표현해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종이접기 여기 시예요. 이 시를 일부분으로 바꾸어 써보는 거야. 이렇게 빨간 꽃들 피어라 푸른 벌판에 만나는 배 열려내 엷은 과수원에 요거를 나만의 이야기를 보기처럼 이렇게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봤었을 때 여기 5단원 문제에서 요거는 학교 문제예요. 학교 문제에서 요 문제를 우리 AI 스터디 클럽 하시는 분 있잖아요. 유아시기 때 AI 스터디 클럽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유형이 다른 유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아영이는 요 기억을 바꿨을 것에 맞춰서 동그라미 하세요 라고 선으로 무언가를 바꿔본 경험을 떠올려 기억을 바꿔 쓰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요 문제를 유형만 바꿔서 이렇게 AI 스터디 클럽의 문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어디서 AI 스터디 클럽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들도 보여드렸고 3학년은 독서 단원이 딱 이렇게 나와요. 아예 맨 앞에 독서 단원이 나와서 공부 시간에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단원입니다. 라고 해서 맨 앞장이 나와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라고 해요. 그렇게 첫 번째 독서 준비 단계 읽을 책을 정하고 내용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책을 정하고 그냥 그 내용을 예상하는 거야. 책을 바로 읽어보는 게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그 다음에 독서 단계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인상 깊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기. 책을 읽을 때 혼자 소리내지 않고 읽을 건지 친구와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건지 선생님이 읽어준 내용을 들을 건지 모든 친구와 돌아가면서 읽을 건지 다양한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독을 하는 거죠. 이게 독서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후 단계가 나와요. 독서 후 단계, 독후 단계. 책의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을 나누기. 책의 내용이 어떤지 정리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꾸며보기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나누는 거.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단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이번에는 교과서 4학년이에요. 4학년도 마찬가지로 공부 시간에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독서 단원이 3학년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초등 5학년, 6학년 다 들어갔거든요. 초등 5학년 때도 독서 단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책을 읽고 아까 생각을 나누는 단계였죠? 이번에 생각을 넓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국어 교과서거든요. 국어 교과서 맨 앞에 딱 보시면 이렇게 독서 단원이라고 아예 이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독서 단원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3, 4학년 땐 생각을 나눠요. 5, 6학년 땐 생각을 넓혀요. 라고 해서 독서 준비 단계 땐 읽을 책을 정하고 훑어보기고요. 독서 단계 땐 질문하고 비판하면서 책 읽기고요. 독후 단계 땐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을 나누는 단계예요. 독중의 단계 때 뭐가 다르죠? 질문하거나 비판하며 읽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차피 책을 계속 읽어나가야 되는데 그 책 읽기의 재미를 푹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건 유아 시기 때 재밌게 느껴야 초등 시기 때도 그 책을 계속 올려가면서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6학년 때도 이렇게 독서 단원 그리고 책을 읽고 생각을 넓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정말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책을 읽지 않으면 수업이 힘들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를 꼭 만약에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 갖고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교과서가 집에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같이 봐주세요. 어떤 거 공부하는 거야? 이번엔 어떤 단어 공부하는 거야? 관심만 가져줘도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어 교과서를 봤고요. 이렇게 국어 교과서 외에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바슬제 교과서가 있잖아요. 바슬제 교과서는 이제 추석에 오면 이렇게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이 있어요. 추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 큰 명절 추석. 근데 이거를 한번 패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패드에 찾아보고 추석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전체 콘텐츠가 128개의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교과서에 나오면 무조건 패드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여기 옆에 보이시죠? 스마트홀 백과 보기. 스마트홀 백과를 보세요. 스마트홀 백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스마트홀 백과에 이렇게 추석에 관해서 웅진학습 백과, 용어사전, 초등학습 백과, 여기 국어사전에 관해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추석이 뭐예요? 엄마 추석이 뭐야? 음력 8월 15일이야. 추석이 그래서 8월 15일이 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추석은 뭐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야. 어머들 착각하고 계시죠? 우리 설날이 가장 큰 명절 같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은 추석이에요. 추석에서 음식을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다 나누어 먹잖아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차례도 지내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은 추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누리투데이, 그럼 우리 초등학생이 아니라 어떡해요? 누리투데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10월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추석에 관한 책이 나와요. 그래서 가을에 관한 것들에 거기 안에 단원에서 추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패드 속에 교과서가 들어가 있어요. 북패드 어떻게 교과서가 들어가 있지?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게 북패드 컨텐츠거든요. 이게 교과서예요. 이게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바로 저희 배꼽손에 인사할까 말까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들이 패드의 컨텐츠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 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교과서에 들어간 책들의 그런 출판사를 제휴를 해서 북패드에 넣어놨어요. 요거는 초등 그 투데이에 들어가면은 보실 수 있거든요. 학년별로 이렇게 투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북패드 똑같죠? 같은 책에 같은 내용이에요. 교과서, 북패드, 컨텐츠 이렇게. 그래서 북패드의 투데이만 잘 봐도 아이들이
그 투데이에 나온 교과서 책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과서 수록도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패드에 나온 투데이에 나온 것들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어슬렁어슬렁 국내 관찰기라는 책이에요. 이게. 그게 웅진 주니어에서 나온 책인데 그 교과서 수록도서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교과서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환경 만들어줬어요. 학습 습관 잡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해서 엄마가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아이가 뭐라고 뭘 배우는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아이의 장점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점에 집중하면 게임광이었던 아이가 광용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열정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천하태평 꼴찌가 전교 1등이 되었대요. 이 아이들은 착한 심성이 인내라는 저력을 낳아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에 취미가 없나 봐요가 아니라 그 공부에 취미가 없게 된 이유나 원인과 그럼 어떤 게 취미가 있는지 아이를 정확히 관찰하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아이의 장점을 집중하는 책에 있던 이신데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던 동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게임 중독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요즘에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현이가 왜 게임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왜 유튜브를 좋아하는지, 유튜브를 좋아하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왜 게임만 하고 게임을 좋아하는지. 동현이는 게임에서 이렇게 등급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동현이는 게임에서 등급을 올리고 싶었대요. 게임의 고수라고 하는 고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고수가 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현이는 게임을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게임에 집중하는 그런 열정을 살짝 시선을 돌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환경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는 건 좋은데 뭔가 너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래서 환경을 좀 바꿔서 엄마가 게임을 딱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게임을 하긴 하는데 뭔가 자기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꿔줬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시간을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유튜브로 보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의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하고 공부 잘하고 영재라는 아이들의 특징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고 같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 자 이렇게 환경 해놨으니까 너 혼자 해가 아니라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게임처럼 시켰어요. 이 아이들은 게임의 고수가 돼서 게임을 집중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가 집중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게임하고 퀴즈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의 그 공부의 흥미를 조금 높였었던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정확히 얘가 뭔가 학교 갔다 왔어 어딜 갔다 왔어 할 게 없으면 뭐부터 해? 게임 컴퓨터부터 트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퇴근하고 와서 TV를 먼저 켜는지 퇴근하고 와서 아이하고 먼저 놀아주는 시간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갔다 와서 뭔가 할 일이 딱히 없다라고 하면 빈둥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사실은 좀 찾거든요. 그래서 할 일을 주고 아까처럼 계획표를 짜는 것들을 같이 짠 거예요. 동현아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학습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같이 계획을 짜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해주고 게임도 재밌게 공부도 재밌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아까 얘기했던 믿음과 신뢰 우리 동현이는 이렇게 게임할 때 1등 했던 것처럼 분명히 너가 관심 있는 것들도 1등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믿음과 신뢰가 있다 보니까 게임의 열정이 공부의 집중력으로 확 바뀔 수 있었어요.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겠죠. 여러 시간을 거쳤는데 결국은 왜 게임을 좋아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동현이가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게 됐구나. 그럼 공부도 이렇게 하면 좋아할 수 있겠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동현이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하태평 꼴찌 진석이가 전교 1등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인내심은 있는데 자격지심이 없어 자기가 꼴찌를 해도 괜찮아. 밥을 도시락을 싸오거나 맛있는 걸 싸와도 친구들이 반찬을 다 먹으면 밥도 먹어 하면서 밥도 주는 애예요. 자기는 그리고 빵 사 먹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착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욕심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근데 굉장히 얘가 장점이 부모의 말을 너무 잘 들어. 부모의 말을 굉장히 잘 듣다 보니까 진석이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동기부여에 있어서 얘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세 가지 원칙이 시작은 쉽게 공부할 때 시작할 때 굉장히 쉬운 걸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미있게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해가지고 엄마가 말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엄마하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동현이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동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학습법이 굉장히 다양한 학습법이 있었는데 동현이는 거북이 학습법이라는 거 썼어요. 거북이 학습법 되게 궁금하시죠? 5가지 거북이 학습법이 있어요. 그거는 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천천히 한 단계씩 가는 학습법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동현이가 엄마 나도 공부하니까 성적이 나오네? 엄마 나도 공부하니까 점수가 올라가네? 예전에 동현이는 엄마 나 10점 맞다가 오늘은 20점 맞았어 하면서 되게 신나갖고 들어오던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공부의 원칙하고 학습법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알아가는 기쁨을 주니까 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였던 거죠. 그래서 공부의 즐거움을 알아서 이 아이는 인내심과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어서 전교 1등이 됐던 아이거든요.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같이 집중해주면 충분히 우리 아이를 공부가 재미있고 학습이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아이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이 학습도 궁금하시죠? 어떤 게 거북이 학습법인지. 그래서 거북이 학습도 첫 번째는 저희가 사칙 연산의 기초계산력을 튼튼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뺄셈 먼저 튼튼히 해주는 거여서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한 50% 이상은 연산에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지금 단계가 많이 높더라도 기초부터 조금 천천히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쉽게. 그래서 수학은 절대 저는 한 학기 선행만 얘기하거든요. 한 학기 선행만 미리 해서 아이가 풀 수 있게 해주면 뭐 아이가 너무 재밌어서 문제 푸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 단계를 올려서 성취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학원 다니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다음 학년 것들을 푸는 건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사칙 연산부터 기초 계산면부터 더하기 빼기부터 그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둘째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지금 아이들 분수 나오잖아요. 분수가 뭔지, 진분수가 뭔지, 가분수가 뭔지, 배분수가 뭔지 용어 정확히 아세요? 용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에 대한 용어도 정확히, 사회에 대한 용어도 정확히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그래서 아까 그 사전 있죠. 스마트홀의 그 백과사전 국어사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국어사전 찾는 습관, 백과사전 찾는 습관, 스마트홀에서 그 검색하는 습관을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때 아마 백과사전, 나만의 백과사전 만드는 거 한번 강사님이 얘기해서 많이 하시고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용어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목표량을 적게 잡아야 돼요. 아이가 학습을 할 때 이렇게 계획 습관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량을 조금만 잡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나 이 정도 한 장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오늘 한 장부터 시작을 하자. 라고 해서 한 장을 매일매일 하게 하다 보면 아이가 너무 만만하고 쉬워.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그러면 이번에 한 장 반 정도 해볼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씩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개념적인 것 활동으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개념적인 활동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마인드를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분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종이를 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는 도형을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수학 동화에 교구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1단위, 10단위 넘어가는 것들을 다 교구로 했고 거기 도형을 분수를 하는 거 내 색종이를 해서 4개를 잘라서 4개잖아. 종류 4개 중에 이거 하나는 뭐야?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2개 하면서 이렇게 개념적인 걸 활동을 하다 보면은 피자 먹을 때도 우리 피자 8쪽이잖아요. 8쪽 중에 하나, 8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도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것들,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활동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해주세요. 초등시기 때부터 이제 1학년 시기 때부터 뭔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글쓰기가 조금 되고 이제 고학년 3, 4학년부터 문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1학년 때는 조금 힘들어도 2학년 때는 하시는 것들이 좋아요. 1학년 때는 저는 굳이 아이한테 오답노트를 쓰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틀린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풀어보게 하는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풀 때 첫 번째 문제집을 다 풀고 나면 채점을 할 때 틀린 거는 그냥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하거나 틀린 건 그냥 동그라미를 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문제집을 주면 아이가 이렇게 풀어보게 해요. 풀어봐서 그래도 모르면 그 다음번에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집중을 안 해서 틀린 건지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틀린 건지 정확히 알게 되는데 오답 노트를 내가 틀린 문제를 10개 중에서 2개를 틀려서 다시 내 오답 노트에 문항을 돌려서 다시 풀어봐서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는 게 습관을 키우면 이 아이는 다음번에 10개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근데 오답 노트를 할 이거 틀렸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으로 듣고 넘어간 아이는 그 다음번에 두 문제를 또 틀릴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는 또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개념 정의가 정확히 안 잡힌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꼭 작성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거 부모의 기다림, 잘할 수 있다는 믿음, 옆에서 같이 해주는 신뢰 이런 것들을 같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녀가 공부법에 길들여질 때까지 믿어야 돼요. 너 계획 세워놓고 왜 안 했어가 아니라 이 계획을 세웠으면은 계획에서 안 했어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얘가 계획이 너무 많아서 못한 건지 아니면 오늘 하루만 못할 건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 오늘 못했으니까 엄마 사실은 저 이렇게 계획 짰는데 저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너 몇 시에 일어나는 게 편해? 그럼 얘는 조금 늦게 일어나는 시간부터 잡으세요. 무조건 다 8시, 무조건 7시.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빨리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8시, 7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 얘는 그 생체 리듬상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는구나. 이 아이는 9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온라인 클래스가 있지 않은 이상은. 10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생활 패턴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거 수학 문제지 왜 못 풀었어? 그러면 어려워서 못 푼 건지 양이 많아서 못 푼 건지 정말 몰라서 못 푼 건지 몰라서 못 풀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저는 아이가 몰라서 못 풀었다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모르면 얘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 문제를 모르는 게 그럼 이 답답한 거를 어느 개념으로 내려가서 이걸 이해시켜줬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수학 문제를 저는 문제집을 고를 때도 아이하고 거의 같이 고르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왜 자녀가 이걸 못했을 때 혼내고 지적하기보다는 왜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자녀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해와서 자녀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기다려주는 것도 있다면 이제는 부모가 바뀌셔야 돼요. 부모가 바뀌어야지 아이도 바뀌게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죠. 너 공부해! 라고 하고 바깥에서 TV 틀어놓는 엄마가 제일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아이들 뭐 할 때 TV 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TV를 치우는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치우는 가족도 많이 있는데 엄마도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매일매일 공부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제 교환을 만드느라고 이제 저희가 방이 예전에는 방에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었는데 요즘 이사 와가지고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제가 교환도 만들고 책도 읽고 막 하니까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문제집을 작은 아이가 갖고 와서 수학 문제집을 옆에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원래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 공부 안 시키거든요. 근데 왜 문제집을 갖고 와? 그랬더니 금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해서 못했어. 오늘 풀게.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데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책 읽고 우리 아이도 공부하고 수학 문제 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엄마가 되셔야 돼요. 나도 배워야 돼. 나도 뭔가 집에서 그냥 살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맞죠. 아이 케어하고 밥 해주고 뭐하고 힘들어. 근데 아이 공부할 때 내가 뭔가 공부할 게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자격증 교육비가 무료예요.
다 들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이런 공부하세요, 집에서. 아이만 공부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엄마도 집에서 이거 하세요. 엄마는 아이의 환경이에요. 아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라고 했죠? 아이 공부 잘하고 잘 키우고 싶죠? 그럼 내 환경을 좋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는 엄마가 아이의 성장을 이해하고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환경은 엄마가 만들어 주시고요. 엄마의 환경은 웅진 북클럽에서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오공부 이혜정 공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